자, 여러분. 자, 일단 우리 62쪽에 경제지문부터 좀 들어갈 건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62쪽 01번. 이거 우리 개념 수업할 때 한번 했었거든?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억날 거야. 이게 1월부터 나왔던 친구들은 다 기억이 나야 돼요. 네, 다시 오늘 할게 경제지문이잖아. 근데 경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알면 돼. 1문단에 소재 나온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례랑 차이. 그게 끝이야. 근데 비례랑 차이를 가져갈 때 수식에 좀 집중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볼 때 높다 낮다 화살표 막 이렇게 하는 친구 있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이것만 집중돼 가지고 이게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높을 때 낮아진다, 낮을 때 높아진다를 보면서 바로 반사적으로 비례다, 반비례다를 연동시켰으면 좋겠어, 사고를.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사고를 연결시키는 거거든. 그걸 엄청 조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 그리고 대비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문 들어갈 건데 크게 경제는 금리 있고 환율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볼 건데 요번 주랑 다음 주에 집중해서 볼 건 금리 환율이긴 하거든. 얘는 조금 나중에 볼 거고. 왜냐하면 3월 학평이나 4월 학평에 금리 환율이 잘 나와. 꼭 경제지문이 하나씩 섞어서 잘 나오거든. 그리고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꽤 높지.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뀔 거니까.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야? 그래프가 있는 건 내지 마라 그랬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프가 있는 걸 내면 어떠냐? 이런 걸 내면 애들이 못 풀잖아 했는데 그게 제일 쉬운 문제였거든. 근데 그래프가 있는 걸 내지 말라 해서 그 이후로 그래프가 있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다시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봐봐 이렇게 막 지금 거치가 집에 있잖아. 갑자기 그럼 다시 대통령 하세요 이러면 국민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뭔가 약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경제지문에 집중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실 되게 병신 같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옛날에 박시전 수능 나온다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네 언니가 그 출제진 중에 완전 보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교수 중에. 근데 그럼 고전산문 중에 여성용 소설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근데 하필 박시전이 있다. 대통령이 박시다. 한번 얘를 공부해 보자. 애들한테 약간 반농담, 반진담을 했거든? 수능 나왔잖아. 뭐로 가든 결과론적으로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보다 항상 물어봐야 돼. 아빠, 엄마한테 요즘 뭐가 관심 있어? 물어봐야 돼. 얘기했잖아.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사람들이 다 그때 9편인가 수능에 지진과 관련된 거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진과 관련된 거 뭐가 나올까? 막 고민했는데 뭐 지진 때 대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지진 때 내진 설계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온 거 뭔지 아세요? 지진이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그러면 누구의 시각이요?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딱 걸맞게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일단 오늘은 스키마를 조금 쌓는 느낌으로 끌고 들어갈게. 1문단, 2문단만 볼 거고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문단, 2문단까지만 볼 거예요, 요즘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통화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작은 따옴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말은 뭐야? 평가원이 집중하세요 이 소재에 라는 뜻이라고요.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서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끊어봐 조건이잖아. 이자율은 하락하고 밑줄. 채권을 매도하면 끊어. 이자율은 상승한다 밑줄. 차이점과 비례관계가 그대로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끊어봐.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가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끊어. 위축되고 떨어진대. 이와 같이 동그라미 하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 마지막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은 전반에 파급된대요. 그럼 사실 1문단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공개시장 운영이지 그치? 걔가 제일 핵심이죠. 근데 공개시장 운영을 양 두 개의 비례관계의 수식으로 하는데 이것만 일단 좀 추출하려고요.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 어디라 그랬어? 한국은행입니다. 민간은행은요 여러분?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이런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겠죠? 중앙은행이 민간은행한테 채권을 매수한다라는 말은 채권을 사들인다는 말이잖아.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중앙은행이 민간은행한테 뭘 줘야지 항상 양방향이니까 뭐 줘야 돼? 돈을 줘야 되지. 돈을 줘야죠.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 지금 들어갈 때 잘 들어놓고 이거 이상으로 이제 개념 없을 거니까 여러분 채권은 일종의 증서예요. 맞지? 일종의 증서요. 채권이 결국 뭐냐 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 그럼 이 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뭐가 쓰여 있어? 금액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뭐가 쓰여 있어? 이자율이 쓰여 있어. 그 다음에 기간이 적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PGA를 이길 학원을 민찬아 만들고 싶어. RG 학원을 만들고 싶어. PGA를 이길 수 있는 RGA 학원을 만들고 싶어 해서 선생님이 1억 원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10%라고 기간을 5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팔아. 그럼 여러분이 제 채권을 사갈 거면 이 1억을 저한테 줘야 되죠. 1억을 주고 샀어요. 그럼 저는 1년 뒤에 이자 얼마씩 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1억에 10%니까 얼마야, 얘들아? 1,000만 원씩 주겠지. 매년 1,00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5년째 되던 애는 원금 1억과 이자 1,000만 원을 함께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래가 가능해.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거래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사갔지? 예를 들어 태연이가 사갔어. 그럼 뒤에 있는 친구한테 뭐를 주냐면 한테 그걸 주는 거야. 저기 이거 8,000만 원에 살래? 거래를 가능하는 거야. 왜 8,000만 원이냐면 1억보다 떨어진 이유는 지영쌤이 이자를 잘 안 쳐줘. 돈을 다 안 줘줘. 그럼 약간 불량 채권이 돼서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1억에 이자를 1년치는 받았다고 치자. 그럼 4,000만 원치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득이다. 혹은 더 비싸게도 돼. 왜? 이자를 너무 잘 주는 거야.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서 1억 2천에 팔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억 2천이면 그래도 이자 1년치 이미 받았다고 하지만 2천만 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겠지? 그럼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해. 두 번째는 이자율은 신용도와 관련이 있어. 여러분, 미국 채권은 이자율이 낮겠지? 왜냐면 미국이 돈 떼먹을 리는 없잖아. 근데 이자율이 높고 불안한 채권 뭐가 있다 그랬어? 북한 채권 같은 건 어때? 이자율이 80%야. 왜요? 안 사니까. 그만큼 이자율이 높은 거야.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걸 우리가 무슨 채? 국채. 기업도 발행할 수 있어. 그건 무슨 채? 기업이 발행한 건 무슨 채? 회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개인이 발행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사채. 사채예요. 산노아머니 이런 것들 여러분 있잖아. 다 개인이 발행하는 거. 그래서 요런 채들의 종류가 있고 결국 이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야? 돈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돈거래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민간은행한테 돈을 줬어?
그러면 민간은행에 돈이 많아지죠, 여러분.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게 좋아, 싫어? 좋아? 안 좋아요. 싫어. 마치 재고가 쌓이는 거랑 똑같아. 은행은 돈이 많이 쌓이는 게 물건이 많이 쌓이는 거라서 별로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빨리 내보내야겠지. 그럼 이자율을 높일까 낮출까? 그렇지. 이자율을 무조건 낮춰야지. 왜? 싸게 팔아야 사람들이 많이 빌려가니까. 이자율을 낮춰야 여러분 돈의 양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돈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대출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돼? 활성화되겠지. 시중에 돈이 많이 돌 거니까.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돼?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안정되고 물가도 하락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자율과 물가가 무슨 비례? 얘들아 무슨 비례? 반비례 관계라는 거 여러분이 머리에 하나는 스키마로 넣어둬야 돼요. 여러분. 이자율과 물가가 반비례 관계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꼭 머리에 넣어둬라.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자. 두 번째 문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자, 그 다음표 나오네.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밑줄에 형광펜 끝차. 그럼 이 다음 문장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는 말이지. 먼저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꺽쇠를 닫자. 개념이잖아. 선제성에 대한 개념.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해서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까지 꺽쇠를 닫자.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대.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건 problem이 아니라 important의 의미입니다. 경제지문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그것 때문에 선제성이 중요해진다 이 뜻이에요. 계속 가져갈게. 예를 들어 걸로 일장.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외부 시차로 인해서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과일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고요. 까지 걸러놨자. 따라서 동그라미 하자.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운영해야 돼. 여러분 정책 외부 시차는 단순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효과가 발휘되는데 세상 전체에 같은 효과가 발휘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지금 물가 엄청 오른 거 알죠? 제가 지난주에 콩나물국밥 먹으러 왔는데 9,500원인 거야.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500원은 뭐예요 도대체? 그치? 만 원이 되기 그 직전에 있잖아. 너무 치사한 거지.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싸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진짜 물가 많이 오르다. 한 3년 전만 해도 5,000원, 6,000원 이랬거든. 콩나물국밥. 순대국밥도 한 6,000원 정도 했어. 여러분 한 중학생 때만 해도 그치? 근데 진짜 많이 오른 거야. 근데 이 물가가 왜 올랐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돈이 존나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른 거잖아. 몇 년 걸렸어요? 3, 4년 걸린 거야. 근데 올해 1분기 수출이 작년 대비 80%가 떨어졌대. 그러면 요 여파는 언제 일어날까요? 3년 뒤에, 3, 4년 뒤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한 3, 4년 뒤에 제2의 IMF 약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살짝 하게 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태긴 해요. 그래서 정책에는 항상 뭐가 있다? 시차가 있다. 그래서 항상 기간을 두고 정책을 설정한다.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평 문제 만들려고 1월 달부터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6월 달에 풀 문제 지금 제가 지지난주에 팀원들한테 문제 만들려고 배부했잖아. 그러니까 벌써 항상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지. 그 효과는 나중에 나타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3번을 풀 건데 문제 3번 풀기 전에 친구들 요거 뒤에 나가서 서연쌤 문제 3번을 풀긴 풀 거다 얘들아. 문제 3번 풀 건데 뒤에 음료가 해야 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기 때문에 1문단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일단 좋겠고 일단 사고가 중요해. 1문단을 써먹어야 되는 거야. 보기에서 가상의 경제에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기준금리가 몇 프로? 4%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순간 1문단 써먹으려고 했어야 돼. 그러면서 다양한 물가 변동의 요인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대. 1분기 때는 얼마? 3%가 올라간다고 얘기했대.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걸 잘 보세요. 일부러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4%일 때 2분기 때는 1분기 때는 2%네. 3%가 올라간대. 그 다음에 3분기 때도 기준금리가 4%일 때 3%가 올라간대. 맞지? 이렇게 나와 있어. 경제학자 병은 2%로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대. 그럼 문제가 되는 건 2분기와 3분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경제학자 병의 고려사항을 봤더니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1%만큼 달라진대. 얘들아 4%에서 1.5%만큼 변하는 거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이자율이지 얘들아. 이자율이 올라가면 물가는 몇 프로 올라가야 돼? 1%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되죠. 1% 낮아져야 돼. 반비례니까. 그럼 내려가면 물가는 1%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잘 보세요. 1%를 낮추려면 기준금리를 2분기 때 몇 프로가 돼야 돼? 5.5%가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럼 3분기 때도 2%가 되려면 4%에서 몇 프로가 돼야 돼? 5.5%가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이건 3개월간의 무슨 시차? 정책 시차가 있다 그랬으니까 1월 1일에 올리고 4월 1일에 올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지. 5번이 되는 거죠. 둘 다 올리고 이때도 올려야 되는 거니까 유지해야 되는 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 4%로 낮추면 다시 얼마가 돼? 3%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제가 뒷장 넘겨서 이제 3번 질문 한번 볼게요. 2번은 환율이라서 환율 들어갈 때 다시 할 거고 우리 오늘은 금리만 조금 조져보도록 할게. 자,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얘하고 제가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릴 거라서요.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되 얘도 약간 스키마라고 생각하면 돼. 마지막 지문 정도만 우리가 구조를 좀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줄 때 머리에서 금리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일단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십시오. 1문단부터 5문단까지 문단 넘버링하고 같이 천천히 보자. 구조도 뭐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건 스키마 1번이긴 하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금리를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끊어봐.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킨대. 왜? 금리가 인상되면 통화량이 줄어들 거니까.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끊어봐. 신용공급은 밑줄 긋자 축소돼요. 신용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밑줄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반면 세모하자.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끊어봐. 또 조건이지 여러분. 그러면 반대의 과정을 통해 부양시킨대요. 그럼 1문단에서 선생님 한번 볼래? 여러분들이 여기서 똑같이 경기가 과열될 때와 침체될 때가 차이가 난다는 거 하나 잡아야 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금리 문제 나오면 얘를 배경으로 제시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지식이 없으면 이걸 비례관계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이자율과 물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순간 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스키마로 가져가면 훨씬 더 빠르게 한 문단을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공부 안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머리에 하나 넣어주라 항상. 항상 나온다 이렇게 미리 선제시해줘요. 두 번째 문단 끌고 가볼게.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하나 이제 제시할 만한 조건 나오네.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대. 그럼 우리도 같이 미시에 집중해야 되겠지. 그럼 형광빛 끝차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봤다고.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다고요. 그럼 미시는 뭔데? 그 앞에 개별 금융회사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까지 보이지 얘들아? 거기까지 꺽쇠를 닫아봐. 그게 미시 건전성 정책의 개념이잖아. 미시가 결국 여러분 제가 이해시켜준다 해도 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놓치면 안 된다. 개별적인 금융회사의 정책이라고. 개별금융회사라고요. 이러한 동그라미 해봐. 이러한 다음에 서술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방향 나온다고.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그 가치를 초과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데요.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근거해서 이 정책을 펼쳤다고. 맞지 여러분? 이해는 안 해도 돼. 효율적 시장 가설 이거야. 항상 그 가치를 넘어서는 건 없다. 근데 뭐 코인 보면 그런 건 아닌 거 알지? 그 다음에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가진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예시니까 밑줄 끝은 괄로 열고 닫아버릴게. 자기 자본의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 자본 규제를 들일 수 있다고.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의 예로 최저 자기 자본 제도가 있다고요. 요거는 선생님이랑 학습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이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저 자기 자본 제도는 평가원에서도 한 4번 정도 언급되는 거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다. 자, 최저 자기 자본 제도가 뭘까? 은행이 하나 있어요. A은행이 있어. A은행에 현서가 이제 대출하러 간 거야. 쌤이란다. 은행장님,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잔고는 100억이에요. 얼마 대출해달라고 할 거야? 100억이죠. 사나이답게 저는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되고 싶습니다. 100억 대출해 주이소. 은행 입장에서도 다 주는 게 제일 좋지. 왜? 뭐가 제일 높으니까. 이자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최대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은 그 옆에 있는 윤호랑 그 옆에 있는 민찬이랑 그 옆에 있는 혜인이가 어릴 때부터 코 묻은 돈 10억씩을 이렇게 저축을 해놓은 곳이야. 그래서 윤호가 간 거예요. 제가 지금 급하게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서 쓸 돈이 필요한데 혹시 10억 인출할 수 있나요? 은행 지금 남은 잔고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은행이 뭐라 그래야 돼? 윤호씨 죄송한데 지금 10억이 없는데 혹시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은행은 언제든지 줘야지. 그럼 은행 뭐야? 파산이잖아. 은행 파산이죠. 돈 못 주면 파산이야.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뭐냐면 다 주는 건 좀 오바다. 최소한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저 자기 자본을 한 10% 정도로 설정하면 현서가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야? 90억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개별 금융, 개개인의 은행마다 최소한으로 자기 자본이 있으면 그럼 어때? 전체적으로 금융이 좀 건전해지겠지. 파산되는 은행이 없겠지. 이게 미시 건전성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지금 좀 여러분들은 평가원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이랑 실제 여러분들의 지식이 괴리가 좀 있어. 평가원이 생각하는 경제 지식은 어느 정도냐면 고등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 지식이야. 근데 우리 애들 중에 경제 선택한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경제 선택했어, 준이? 스고이. 8,000명 중에 한 명이네요? 8,000명이야. 올해 아마 더 적을걸? 그런 제자가 꼭 한 명씩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강조해서 지금 화학 선택하는 손 들어봐! 이러면 거의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물리랑 화학 동시에 한 새끼는 없겠지? 있어요. 꼭 있어요. 그래 미칠 것 같아. 항상 이런 예외값이 항상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하려고 했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부터 볼게요.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의 정책을 통해서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어요. 그러나 세모하자. 이게 중요한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기존의 방식에 대한 밑줄 그어볼래? 자성이 일어났대. 자기 반성이 일어났대. 그럼 옆에다가 써보자. 한계점과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대안이 나와야죠.
이 당시 동그라미 할게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불안을 약이 불러일으켜서요.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대요. 또한 동그라미 하자 병렬이죠 여러분. 대형화되면서 개별의 부실이 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모 자체가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어요.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뿐 아니라 금융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대요. 그리고 저를 한 번만 볼게요. 자, 이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굉장히 난도가 높은 지문이고 여러분들 아마 기출 풀 때 많이 보진 않았을 거야. 왜? 잘 안 하거든. 요게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구조가.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하냐? 여러분들이 금리가 나오면 반드시 요 사건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서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 아세요? 이게 99년에서 00년이 되는 거야. 이건 뭐야? 밀레니엄이지. 이때 사람들이 다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했어. 정말! 뭐 이런데 정말 안 돼.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이제 나는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때 유행한 게 닷컴 버블이에요. 야후닷컴, 구글닷컴, 아마존닷컴 막 생기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막 커지고 이러면서 인재들이 막 영입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됐어. 그리고 은행들도 이런 사업을 막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은행들이 돈을 엄청 많이 빌려줘. 은행 입장에서는 시중에 돈이 많이 돌잖아. 그럼 자기들도 돈이 많아지잖아. 그럼 이자를 더 싸게 해줘.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돈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쳐. 근데 세상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때를 찾겠지. 그 중에 하나가 금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땅이야. 이때 미국의 부동산이 엄청 비싸져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아주 쉽게 내줍니다. 그게 모기지론, 모가 집모자거든. 그래서 모기지론이 엄청 유행을 해요. 지영이는 뉴욕 브루클린에 1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집이 1억짜리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3억에 팔래. 엥띠용? 왜 3억이죠? 이 주변에 다 올랐다는 거야. 지영이가 아니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 갔어요. 똑똑똑. 제가 여기 있는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요. 혹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지영씨 앉아보세요. 소득이 어떻게 되시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 되시죠?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건 5천만 원 정도인데 원래 같으면 어때? 소득 대비해서 9억 5천 대출이 안 돼야 되지. 근데 이때는 돼. 이때 은행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어서 미친 거야. 그래서 소득이 증빙이 안 되고 자산이 충분치 않아도 집값이 10억이면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해. 왜냐하면 계속 집값은 어떻게 될 거니까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지영이가 9억 5천을 빌려서 집을 샀어. 그리고 정말 1년 뒤에 20억이 됐어요. 지영이는 1년 만에 10억을 벌게 된 거지. 꿈을 꿨어. 100억짜리를 사면 얼마에 팔 수 있어? 200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인생 한 방이다. 100억 대출해주세요. 은행에서 이 집이 200억짜리, 100억이니까 100억 대출 되는 거야. 소득이랑 상관없다고. 이자만 잘 내면 돼. 그래서 200억에 내놨어. 안 팔리니. 왜? 집은 얘들아, 집값이 오르려면 계속 위에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2007년, 8년 계속 올라가니까 끝없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자산 가격의 거품의 끝이 보이는 거야. 안 팔려. 초조해졌어. 180억. 안 팔려. 조금만 더 깎아볼까? 150억. 안 팔려. 130억? 안 팔려. 100억. 100억 대도 손해야. 왜냐면 매달 이자를 내고 있잖아. 안 팔려. 70억. 안 팔려. 60억에 겨우겨우 팔았어. 그럼 지영이는 어때? 집을 팔고 나서도 대출한 수십억의 빚과 이자가 남아있지. 이때 미국 중산층의 3분의 1이 작살나요, 얘들아. 왜냐면 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라고 은행이 엄청 권유하고. 얘들아, 주변에서 봐봐. 너네 봐봐. 내가 집 사고 6개월 뒤에 10억 벌고 6개월 뒤에 10억 벌고 하는데 여러분 눈이 돌까 안 돌까?
돌지 8년 동안 계속 돈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폭탄 돌리기처럼 팡 하고 터진 거야. 그래서 이때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졌잖아. 그럼 어때? 내가 저축한 돈 빼야 될 거 아니야.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제가 저축한 돈 주세요 했어. 근데 은행도 요 정도는 있는데 갑자기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돈 달라 그러면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지영이한테 빌려준 30억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은행도 뭐가 돼? 파산해. 은행이 파산해요. 그럼 은행에 돈을 빌리고 갚고 해야 되는 어디? 회사. 특히 금융회사. 월가의 금융회사들도 줄줄이 망해. 그럼 얘들아, 월가의 회사들이 줄줄이 망하고 나면 이때 닷컴들도 존나 망해요. 줄줄이 망하고 나면 뭐가 있냐면 보험회사에 보통 가입을 해두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메리츠화재, 삼성, 제가 예를 들어 PGA가 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못 받으면 이 PGA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돈을 줄 거예요. 그러면 회사들도 살아야 되니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거란 말이야. 기업보험이라고 있어요. 보험 입장에서도 수십 개의 회사들이 보험금을 달라고 하니까 얘네들도 어때? 잔고가 있어 없어? 없지. 세계 제2의 보험회사가 AIG 회사라는 게 있거든. 엄청 큰 규모인데 없어졌어 얘들아. 지금 사라졌어. 세계 2등의 보험회사야. 세계 5위의 보험회사가 사라졌어. 4위가 골드만삭스가 그런데 걔는 살아남았고 겨우겨우 작살나는 거야. 미국 경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8년도 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금 집값의 거의 한 5분의 1배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아파트가 10억이라면 그때는 아마 2억 이 정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경제의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좋아진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 금융이 하나만 파산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자. 그 결과 동그라미 하자. 여러분 머리에 이제 이 내용은 계속 넣어가야 돼. 반복적으로 나올 거야. 앞으로 모든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미시 건전성 정책에 밑줄 그냥 연관표 끝자 거시가 추가됐다고. 거시로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시가 추가됐다고. 거시가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됐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시는 어떤 건데? 모르니까 나오잖아, 네 번째 문단에. 거시 건전성이란 꺽쇠를 열자.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까지 꺽쇠로 닫아버리자. 그러니까 거시는 개별이 아니라 뭐라고? 시스템이라고. 즉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가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계속 끌고 갈게. 거시 건전성 정책은 꺽쇠로 열어버릴게. 금융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감독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까지 꺽쇠로 열고 닫자. 이때 동그라미 할게요. 거시는 미시가 거시를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의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게 쓸모없는 말인데 사실 없어도 되는 말인데 구성의 오류가 뭐냐면 개개인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 얘들아. 근데 전체가 되니까 어때? 문제가 생긴다고. 구성의 오류는 개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가 되면 틀리는 게 구성의 오류예요. 여러분들 다 봐. 국어 잘해. 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우리 반 모두가 1등급 그건 틀린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개개인은 되지만 전체는 안 된다고. 계속 끌고 갈게. 거시 건전성은 금융의 위험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건전성과는 차별화된대요. 이제 다섯 번째 문단 들어갈게요. 거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동그라미 하자. 집중해라.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는 하는 순간 조건이 하나 나오는 거지 여러분. 호황일 때는 끊어.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서 신용, 즉 돈의 양을 신용 공급이라 그래.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그럼 다시 경기가 더 과열시키는 반면 대비되는 거 잡아줘야지. 불황일 때는 끊어.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난대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시니까 관로율과 같은 밑줄 끝은 하자.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시 건정성 정책으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을 우리가 들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게 뭔데?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자기자본의 추가적 자기자본, 즉 동그라미 하자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시킨다고요. 즉 다음에 밑줄 끄면 되지. 한편 거꾸로 세모하자 적립된 완충자본은 침체기에 끊어봐. 그럼 위에는 과열기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다시 올라가서 끊어줘야지.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살짝 드리면 요거는 그냥 오늘은 요거는 약간 스키마라고 생각하시고 과열될 때는 추가 적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10%잖아? 경기가 너무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돈이 너무 돌아가지고 막 지금 경기가 너무 막 거품이 꼈어. 그러면 은행에 얘기하는 거야. 야, 추가로 10% 적립해. 그러면 은행은 한사한테 80억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거야. 대출해줬던 거 빨리 수거해야 돼. 알겠지? 그럼 시중에 돈이 좀 줄겠죠? 그럼 과열이 좀 가라앉겠지. 근데 경기가 만약에 침체되면 어떻게 해? 추가로 대출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경기가 침체됐을 때 시중에 돈이 안 도니까 야 다시 90억 해줘. 이러면 이자를 막 낮추겠지. 그럼 더 많이 대출하겠죠. 그러면 경기가 조금 활성화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면 모든 은행에서 그걸 실시하면 돈이 줄고 돈이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좀 더 보완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까지 뭐 추가하는 정책을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2번, 3번, 4번 정도까지만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죠. 풀어보세요. 기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결국 기읍, 니은 나오는 순간 차이점과 공통점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쓰자. 공차. 결국 공차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1번 볼게요. 기획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밑줄 끝차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밑줄. 그럼 이거 뭔데? 별개의 정책 수단이 최저 자기자본을 얘기하는 거지.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이 예방적 규제를 가진 정책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수용. 2번 니은에서는 신용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밑줄 끝차 완화시키는 거. 경기 순응을 완화시키는 게 뭔데? 완충자본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얘들아. 그거 물어보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3번인데 1, 2번은 여러분들이 바로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을 못 찾아도 좋아. 근데 3번에서 잡아줘야 돼. 기역은 니은과 달리 끊어봐. 그리고 밑줄 그어봐.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수단. 이거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 찾을 필요 없고 본문 그대로 가보세요. 기역. 기역 어디 가야 돼? 두 번째 문단 가야 되겠지?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그 말 그대로 있어 없어? 확인할 수 있지? 수용.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니은 아래니까 3문단 아래부터 4문단까지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4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그 말 그대로 있어 없어? 예방적 규제 성격. 있죠 여러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지? 그럼 달리가 아니라 같다라고 여러분 잡아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AD에 들어갈 말 같이 볼 건데 이건 천천히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 차이점 결국 잘 잡으라는 말이랑 똑같아. 미시랑 거시간에서는 운용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데 경기가 땡땡일 때 땡땡 정책에서는 이쪽 그자 완충자본. 여러분 완충자본 나오는 순간 무슨 정책이어야 돼? 거시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1, 2, 3은 냅두고 4, 5번은 소거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럼 D는 미시가 되는 거 맞지? 거기까지는 받아들이면 되는데 A일 때 뭐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조건이니까 각각을 잡아야 되는 거야. 과열일 때는 어떻게 돼? 적립하고 침체일 때 불황일 때는 어떻게 돼? 사용하고. 그러면 1번에 불황일 때 사용하고 괜찮지? 그럼 1번. 2번은 호황일 때 적립해야 되지. 3번 불황일 때 사용해야 되지. 그치? 솔직히 여러분 중에 약간 센스가 있으면 2번, 3번은 대비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가 맞으면 다른 것도 무조건 맞아야 되잖아.
그럼 2, 3번 소거되고 1번을 나머지로 선택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건 이제 약간 센스의 문제고 그냥 솔직히 정확하게 알면 바로 판단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자, 그럼 4번은 정답 3번만 보고 제가 쉬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질문하러 나오세요. 3번이 1번이죠. 그러니까. 자, 4번 볼게. 4번에는 3번만 보시죠. 끈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끊어봐. 끈 밀어 올리기가 뭔데? 경기를 부응시키는 거잖아. 그치? 부응시키려면 경기 대응 완충 제보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얘들아, 경기 대응 완충 제도는 정립하는 거잖아. 일단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뭐만 필요해 여러분? 일단 제도에 도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입되고 돈을 푸는 건 괜찮은데 도입되기 전에 도입을 하면 쌓는 것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잡아보자. 끈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 써봐. 이미 도입되던지 혹은 그냥 어때? 추가 대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일단 잡아주시고 나머지 궁금한 거는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5분 정도만 좀 쉴게요. 5분 정도만 좀 쉬시고요. 뒤에 뭐 할 거냐면 미안한데 4번이 우리 마지막 지문이거든. 이건 이제 조금 더 전체적으로 구조를 같이 보면서 풀 거라서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렸으니까 BIS 비율 볼 거거든. 얘 이제 정답률이 24%짜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 한 5분만 쉬고 질문 있는 친구들만 와서 질문 좀 하세요. 자, 4번 BIS 비율이고요. 1문단부터 7문단까지 넘버링 하는데 사실 이 지문은 있잖아.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2020년, 21년 이때는 융합형 인재를 추구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추론형 인재잖아. 그래서 지문의 길이는 짧고 추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융합형 인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에는 그래서 여기에 인문이 있으면 중간에 과학 지문을 넣어놔. 그럼 융합형 인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법이 있으면 여기에 뭐를 넣어놔? 경제를 넣어놔. 여기에 명제가 있으면 여기에 뭐를 넣어놔? 기술을 넣어놔. 약간 이런 식이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 지문도 사실 중간에 보면 살짝 소재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우리가 경제 지문, 이제 BIS 지문 들어가도록 할 텐데 천천히 들어가고 봐야 되거나 연결해야 될 부분들은 다 잡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간섭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래요. 반면에 세모해야지. 그리고 집중해야지 여러분. 이제 차이점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을 경우에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래. 그럼 우리가 처음에 국제조약과 관습법에서 관습법이 있고 반면에 라고 했잖아. 그럼 대비해야지. 뭐를 대비해요? 국제기구와의 대비를 잡아줬어야 됐을 겁니다. 그럼 국제기구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들아. 국제기구는 구속력이 없다고. 즉 규범이 아니라고요. 근데 국제조약과 관습법은 보편적인 규범, 명시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라고. 차이를 잡을 때 항상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잡지만 대비되는 지점 가져가는 거 잊지 말자. 그런데 세모해보세요. 그런데 라고 하는 순간 무슨 조건 나와야 돼 얘들아? 이 앞말에 구속력이 없는 것에 무슨 조건? 예외 조건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라고 하는 순간 다른 내용 나오나 보다 생각해야 되겠지?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은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된대. 규범적이지 않은데 예외적으로 규범적인 존재가 있다고요. 이처럼 동그라미 할게. 이제 따라서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문장 맞죠? 항상 이러한, 따라서, 그러므로 다음에는 1문단에 나올 때 무조건 집중해라. 밑줄에 한카페 끝이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그런데 BIS 비율과 같은 것들은 규범적 성격이 나타난다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그럼 이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뭔데? 서술 방향이잖아. 아니 예외적으로 BIS 같은 것들은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봤어요.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대. 곧 동그라미 해야지. 곧은 요약하는 거잖아. 형광펜 그차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면 된다고.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했더니 여기에 주목해보지.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문단을 따라와줘야 돼. 계속 얘기해주잖아. BIS는 규범적이래 예외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해보자고. 그럼 우리도 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즉 규범에 한번 주목해보자고요. 두 번째 문단 따라가겠습니다. BIS 비율은 이제 중간에 살짝 딴 얘기가 나오는데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 여러분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해서 궁극적으로 예금 자랑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밑줄 끝자 8%는 돼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대요. 그리고 이 식을 여러분이 인지 옆에다가 써봐. 인지 오케이. EX. 인지는 하되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냥 식이 있나 보다 하는 거야. 진짜 중요하면 그 아래에다가 다시 뭐 해줄 거니까 설명해 줄 거니까. 공식을 보고 그래프를 보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국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딜 봐야 되는지 한번 볼게.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이라고 밑에서 수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설명을 보는 거야.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수민 채무 나오는 거 보이지? 꺽쇠로 다 열고 닫아봐. 괄로 열고 닫아봐. 중요한 건 기본 자본은 뭐뭐뭐에 수로 보세요. 형광펜이나 밑줄 까봐. 합이며 밑줄 까봐. 합으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혼자서 볼 때 국어 못하는 친구들은 그 단어를 봐. 단어 하나하나 동그라미 쳐. 하나하나 체크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있는 것들은 뭐랑 뭔지 여러분이 인지 안 해도 되잖아. 진짜 중요한 건 BIS니까. 그치? 그럼 BIS에 어떻게 이걸 이해할 건지인데 이 BIS는 얘네 세 개의 뭔데 수로 보는 거야. 뭐라고? 합이라고 얘들아. 합이라고. 이것만 가져가는 거지. 여러분이 이걸 하나하나 현장에서 어떻게 가져갈래? 이걸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사후적인 해설이지. 여러분한테 해설하는 거야. 이해시켜 주려고.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는 얘만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볼게. 위험가중자산은 또 분모잖아. 보유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들을 곱한 값까지 꺽쇠를 닫아봐. 그 다음에 또 밑줄 그어봐. 합으로 구하였다. 뭐 위험가중치 곱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써주면 몰라도 돼. 위험가중치에 뭐라고 얘들아? 합이라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언가의 합과 무언가의 합이라고. 그럼 선생님이 하나만 강조할게. 뭘 강조하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 분자랑 분모인지만 구분하면 돼. 왜? 분모에 있으면 어때? 이 값이 반비례가 되겠죠. 그쵸? 분자가 있으면 비례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가져가는 건 비례와 관련된 것들을 인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위에 자기자본은 분자고 밑에 위험가중자산은 분모다. 이 정도 인지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 수로만 가져가는 거야. 어려운 지문일수록 어떻게 가져가? 단순하게 가져가야 돼. 그 다음 끌고 가자. 위험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럼 위험가중치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인지해 주세요.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이 말이 중요해. 비축그차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그 문장 전체를 꺽쇠를 열고 닫고 위험가중치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인지하라고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고. 힘내자. 이후 동그라미 할게요.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에 따른 부분과 시장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밑줄 그어봐. 새로 정의해서 산출하도록 했다고. 그럼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정도만 가볍게 눌러주고 가는 거예요. 아, 변화가 있구나. 신용위험의 경우와 달리 세모해봐. 차이점은 항상 선지로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장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러면 신용위험은 그렇게 안 되나 보네. 이거 하나만 그냥 좀 밑줄 그어볼래? 형광빛 그어볼래? 바젤 1 협약이 완성됐대. 그럼 뭐 BIS가 8%고 이런 거 다 몰라도 돼. 그냥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친구는 쌤 너무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는 친구도 있지만 쌤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도 이 문제를 풀려면 최소한 뭐 가져가냐면 바젤 1 협약이 완성됐다 그랬지. 그럼 이 앞문단까지는 다 무슨 협약? 바젤 1이라는 것만 인지해도 돼.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내용 이해 못하면 이 전체를 다 묶으라고. 묶어서 여기까지 바젤 1이에요. 이것만 가져가도 돼. 그래도 최소한 선지 몇 개는 걸러낼 수 있어. 몰라도 풀 수 있도록 최소한 애를 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문단 넘어갔어.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1의 한계가 드러났대. 그럼 대안이 나와야지. 형광빛 끝차. 바젤 2 협약이 도입됐대. 그럼 이제부터 뭐에 대해서 설명할까? 바젤 2 협약에 대해서 설명하겠지? 그럼 니네 머리에서 무슨 점 끌고 가줘야 돼? 무슨 점 여러분? 차이점 가져가야지 우리 애들. 1과 2가 뭐가 다른지를 잡는 건 1과 2를 동시에 비교하지 않고 2에서 1로 가는 거야. 알지?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문단 보자.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에 대한 위험가중치에 자산 유형과 신용도를 요 말을 밑줄 거봐.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됐다고.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달라진 점 찾았잖아. 앞에 거 뭔지 몰라도 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라는 말에서 앞에 거는 모두 고려했어 안 했어? 안 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그럼 앞말은 앞에 바젤 1은 모두 고려하지 않았네. 끝. 알겠어?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이해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정답률이 막 40%, 24%, 30% 이러는 거야. 덜 가져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이나 내부 가운데 하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대요. 2개 나왔죠? 그리고 표준 모형부터 나왔지? 그럼 내부 모형도 나온다는 뜻이지? 표준 모형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위해서 동그라미 1번 해봐 그러면. 표준 모형에 동그라미 1번 해봐.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해서 밑줄 끝차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대. 반비례라고. 그리고 표준 모형에서는 낮게 부과한다까지 꺽쇠를 열고 닫아봐.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돼. 왜냐면 내부랑 표준 구분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괄호 열게요.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이 20%라면 위험 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까지 괄호 닫아봐.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공간 좀 있잖아? 그래, 예를 들어 옆에 문장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쓰자. 예시가 구체적이면 선지나 문항으로 나온다라고 쓰세요. 예시가 구체적이면 그냥 써놔. 예시가 구체적이면 선지나 문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봤거든. 읽어 내려갈 때 나를 봐.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으로 나뉜대. 근데 쌤이 얘기했잖아. 4개가 제시되는데 이거부터 나오면 1, 2, 3, 4 다 나온다고. 4개가 제시되는데 세 번째부터 나오면 세 번째, 네 번째만 나온다고.
근데 표준 내부 나왔는데 표준부터 나왔지. 그럼 내부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표준은 뭐라 그랬냐면 회사는 얼마 뭔 얼마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서 높을수록 낮게 부과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야? 반비례라는 거 하나 잡아주는 거 맞지? 그리고 내가 얘 왜 잡아줬어? 얘는 획일적인데 얘는 획일적이지 않잖아. 얘는 범위가 있잖아, 여러분. 맞지? 그래서 요거 하나가 대비된다는 것만 인지를 하세요. 인지하고 예시가 나왔는데 이런 류의 예시는 무조건 문제로 나와. 그래서 4번 문제가 이것 때문에 같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20%면 20억 원이래. 그럼 500억 원이면 50% 하면 얼마야? 500억 원에 50%면? 250. 1000억에 30%면 얼마야? 300억이겠지. 그치? 실제로 여러분 기술 지문 한 번만 펼쳐볼게. 뒤에 똑같아. 몇 페이지 펼치냐면 110페이지 한번 살짝 펼쳐볼게. 110페이지 펼쳐보셨어요? 110페이지 보면 1, 2, 3, 4문단에 보잖아? 4문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가령 비율이 20%면 댐핑 인자는 0.8이고 1.6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얘들아. 그런 걸 보면 무조건 몇 번 문제? 옆에 3번 문제 요걸 써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예문에 숫자가 구체적인 순간 뭐다? 단독 문항으로 써먹을 거니까 그냥 잘 잡아두라고. 이런 부분은 항상 뭐 어떤 지문이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계속 끌고 가자. 좀 어렵지만 이해도 하지만 어쨌든 흐름을 좀 읽어주세요. 내부 모형은 꺽쇠를 열고 닫을게.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까지 꺽쇠로 닫자. 또한 동그라미 할게.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은행이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밑줄 끝자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대. 그럼 세 번째 또 달라진 거 있네. 자기 자본의 경직된 비율을 뭐 하기로 했다고? 보완하기로 했다고. 그럼 물어보자. 그전에는 경직돼 있다, 안 경직돼 있다? 경직돼 있다고. 이걸 보완한다 그랬으니까, 수정한다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수정 안 했지. 보완한다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경직돼 있었다는 거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준이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단 보자. 최근에는 현갑의 끝차 바젤 3 협약이 발표됐대요.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 무슨 점 잡아줘야 돼? 차이점 잡아줘야지. 바젤 3 협약. 그다음에 에어컨 좀 같이 틀어주세요. 바젤 3 협약.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밑줄 끝차 제외되었다고. 그럼 달라진 점이잖아. 이해 못해도 돼. 뭔지 몰라도 돼.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야. 또한 동그라미 하자.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밑줄 끝차 최소 6%가 되게 보완 밑줄. 그래서 기본 자본의 비율이 6%가 되게 보완했다고. 이것도 달라진 점이잖아. 그럼 그전에 6%가 안 됐다는 말이잖아. 이처럼 동그라미 할게. 따라서랑 새롭게 발표되는 협약은 현갑의 끝차 이전에 있던 걸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여러분 모를까봐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이전에 있던 협약은 기존에 있던 거를 뭐 한다? 개정한다라고 한 번 더 평가원이 강조해 주면서 달라진 점을 인지해 두세요라고 강조해 주는 문장인 거야. 달라진다라고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문단 볼게요.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해서 제도화하고 있다. 이제 딴 내용 또 나와. 현재 바젤위원회는 28개의 당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우리는 2009년도에 가입했어요. 하지만 세번이죠.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도입해서 시행했고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어. 왜 생각해야지. 왜라고 생각해야지.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밑줄 끝차 믿을만하는 징표를 보여줘야 된대. 그 믿을만한 징표가 뭔데 얘들아?
거기다 쓰자. 신뢰.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 신뢰지. 신뢰라고. 이건 그냥 조금 적어놓기만 해.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 얘들아, 돈 빌린 돈만큼 못 갚는데 은행이 자기 자본이 없어서 그럼 당연히 의심받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걸 지켜야 한다고요. 실문단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해서 제정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해요.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고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어. 바젤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도 한대요. 이때 동그라미 하자. 조약이나 관습법은 대비하여 차이점 보이지? 딱딱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잖아. 조약이나 관습법은 뭐라고? 딱딱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국제기구는 반대로 뭐라고 얘들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뭐를 바탕으로 하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대비되는 거 잡아주면 끝이야. 근데 쌤을 봐. 어려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 지문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4년 전에 요런 스타일의 지문 강의하면 다 이미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애들도 너무 당연해. 근데 여러분은 아직 이런 유형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뿐이에요. 과거 기출을 풀 때. 근데 이건 낯선 거는 차지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면에가 있을 때 대비되는 걸 끌고 가느냐. 이 사고를 한 번 더 짚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주 어려운 소재들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문단별로 구획을 두고 차이점을 잡아주는데 중점을 두는 거지 이 바젤 1, 바젤 2, 바젤 3을 여러분이 이해해서 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걸 자꾸 이해하고 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류의 지문이나 다른 세트가 나오면 구조가 똑같아도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걸 이해하지 말라고. 절대 평가원 여러분한테 이런 걸 여러분한테 이해하라고 안 해. 오로지 뭔데? 대응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쌤 오늘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한번 해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문 나올 때도 훨씬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거든? 오늘 한번 고생을 좀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2번 어쩔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문제 요 세 개를 좀 풀고 우리가 해설하고 오늘 독서 수업도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학교 다닐 때 있잖아. 아니 요새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그 선생님 저희 집 앞에 고대인데 고대 앞에서 고연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연전을 하나? 고연전 9월이나 10월에 하는 건데 이랬더니 뭐 응원하고 막 하던데요. 이랬더니 제가 그거 5월 달에 입실렌티라고 있어요. 이제 그 연대는 아카라카가 있고 고대는 입실렌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거 합동 응원전 이제 모여가지고 그 전에 응원 연습하거든. 새내기들이 그런 거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거 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 그거 끝나면 진짜 술 미친놈처럼 먹는다. 대학교 다니면 요즘은 술 강요하는 문화가 거의 없대요. 조교쌤들 말 들으면. 저 때는 이제 또 근데 고대는 약간 있어. 왜냐면 이게 막걸리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대는 약간 그 위아래가 되게 강해가지고 저 학교 다닐 때도 생각나는데 돈이 없어.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술을 먹을 때 새우깡 같은 거 뜯어서 소주 먹거든. 근데 가끔은 새우깡에 소주도 약간 사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립봉을 사. 조립봉 더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를 먹고 소주 먹고 막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고 싶고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미친 듯이 먹을 때가 있는데 누가 올 때냐? 졸업한 선배가 취업하고 올 때. 한턱 일부러 내려오거든. 좀 불쌍하니까 약간 동정을 베풀러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오면 막 미친놈처럼 비싼 거 먹어. 그때가 진짜 실컷 먹는 날이야. 자, 내가 물어볼게. 쌤이 내가 서준한테 물어봐야겠다. 쌤이 300만 원을 번대. 취업을 했어. 왔어. 그럼 얼마치 먹을 거야? 현실적이야. 존나 정확해요. 다 선배가 300만 원 벌면 300만 원 뜯어먹을 생각을 하고 와. 근데 선배도 이미 각오하고 와. 저도 취업하고 그렇게 썼어요.
저도 취업하고 썼는데 이제 어떤 선배가 제가 이제 자소서를 되게 열심히 써준 선배가 있는데 이제 첨삭을 해주고 그 선배가 이제 지영아 진짜 네 덕분이니까 너한테 밥 한번 사러 갈게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월급을 타고 동방에 놀러 왔거든. 근데 동방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이렇게 개떼같이 앉아 있었던 거야, 어머니. 그러니까 근데 선배가 딱 오면 애들이 알잖아. 어? 선배 왜 왔어요? 그래서 딱 아는 거야. 그래서 선배가 이제 그래 씨발 너네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이제 술을 먹으러 갔는데 술 먹으러 갈 때 애들끼리 막 안주 어디 먹지? 뭐 먹지? 삼겹살 이런 건 안 먹어. 막 소고기 먹지 뭐 먹지 막 이러다가 회를 먹으러 가기로 한 거야. 횟집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 사이에 애들은 좀 더 불어가지고 한 15명 정도 됐어. 그래서 횟집에 가가지고 회를 이렇게 한 4테이블 정도 시켰거든. 시켜가지고 이제 막 술을 먹고 막 난리 났어. 막 술병 벌써 막 10몇 병 쌓이고 막 애들 막 기분 좋고 막 선배 막 더 시켜서 되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회를 잘 못 먹어요. 제가 이렇게 깨작깨작 하니까 선배가 야 지영아 너 사주려고 온 건데 왜 이렇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도 먹고 있어요 이랬는데 이제 계속 막 신경 쓰였나 봐. 그래서 괜찮아요 했더니 다른 거 사실 제가 회를 잘 못 먹는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시키라는 거야. 내가 괜찮다 지금 돈 많이 썼고 나도 배가 부르다 콘치즈 존나 맛있다 이러면서 막 먹고 있는데 막 계속 하는데 앞에 있는 후배가 술이 약간 돼가지고 선배 더 시키면 되지 더 시키세요 이거 더 시키세요 왜 막 더 시키세요 막 계속 존나 진상을 부리는 거야. 눈치 없어가지고 그래 내가 알았다 하면서 그냥 새우튀김 제일 저렴해 뭐 이거 하나 시켜라 했더니 이 새끼가 새우튀김을 소자 말고 대자를 시켜줘. 새우튀김 20마리가 내 앞자리에 이렇게 딱 왔어. 근데 이제 내가 나눠 먹자 했더니 안 된대. 이건 지영 선배만을 위한 거니까 지영 선배만 먹으래. 그래가지고 내가 한 2개 정도 먹었는데 이게 배가 부르잖아 사실. 그래서 많이 안 먹고 딱 놔뒀어. 그래서 이제 2차를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후배가 이거 새우튀김 가져가셔야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더니 자기가 포장해 주겠대. 내가 알겠다 고맙다 그럼 네가 포장해서 와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서 2차 가서 이렇게 또 술 먹고 놀고 3차 노래방 가서 막 놀고 4차 놀고 보통 이제 라떼는 한 5차가 국룰이거든. 5차는 보통 감자탕 집을 가 24시간 하는 감자탕 가가지고 다른 애들 다 이렇게 쓰러져 있고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애랑 그 앞에 상담해주는 못쏠 선배 이렇게 둘이만 이렇게 남아서 막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5시쯤에 이렇게 집에 갔나? 집에 갔어. 가가지고 너무 힘들잖아 솔직히 막 너무 노니까 가자마자 그냥 자취방이니까 그냥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잤거든?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9시인 거야. 제가 9시에 전공 수업이 있었거든요. 진짜 가기 싫은데 이거 안 가면 좆되잖아. 전공은 수업 사람이 많이 안 들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진짜 거의 어제 입던 옷 그대로 진짜 막 냄새 나는 옷 그대로 입고 모자 막 그냥 눌러쓰고 앞에 있는 책 이렇게 챙겨가지고 존나 미치듯이 뛰었어. 근데 알잖아. 항상 늦게 가면 앞자리만 남아있는 거. 그래서 막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너는 씨발 또 늦고 앉아가지고 교수님 딱 폈는데 새우튀김이 있네? 너무 놀래가지고 씨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치우고 다음 장을 넘겼거든? 씨발 또 새우튀김이 있는 거야. 어제 그 후배 새끼가 포장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도 술이 되니까 지현 선배 싸줘야 되는데 이러면 교재에 이렇게 제 이름이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18마리를 한 마리 이렇게 싸놓은 거야. 그래서 쌤 한 학기 동안 별명이 새우튀김이었어. 새우튀김. 지금도 애들이 새우튀김 볼 때마다 지영아 이거 너 먹어야지 이러면서 준다네.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술자리에서 재미있는 일 많아요. 저 진짜 재미있는 일 정말 많은데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이제 문제 못 푼 친구들 다 풀었죠? 이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 2번 문제부터 보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는 바로 답만 보자. 3번 딱딱한 법 밑줄 꺼봐. 얘들아 딱딱한 법은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조약과 관습이지. 제재보다는 밑줄 끝자 신뢰로서. 얘들아 신뢰는 딱딱한 법의 것이야 말랑한 법의 것이야? 말랑한 법의 것이지. 거기다 쓰자 주체 오류라고 써도 되고 반대선지라고 써도 되고. 유빈쌤 좀 에어컨 조금만 꺼주실래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이제 3번. 3번은 좀 천천히 볼게.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끊어봐. 그러면 몇 문단만 보냐면 2문단이랑 3문단만 보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끊어봐. 그럼 이제 그 조건은 받아들이고 판단은 뭘로 해야 돼? 밑줄 끝자 낮아지는 경향이 있대. 그럼 1협약에 가서 회사채는 어디에서 판단하는 거야? 위험가중 자산에서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 위험가중치. 근데 그 100%보다 낮아졌어. 그러면 회사채의 값어치가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낮아진 거지. 그럼 얘들아 분모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지 여러분. 맞죠 여러분? 100%에서 더 낮아진 거니까 맞지? 작아진 거지? 그러면 분모 값이 줄어든 거잖아. 그럼 BIS 비율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지. 자, 그럼 선생님 지금 1번 선지 볼 때 어떻게 풀었냐면 회사채의 신용도라는 말을 가지고 그 1문단의 바젤 1협약에 가서 위험 가중치에 해당된다는 거 판단했지. 그리고 얘가 분모였잖아. 그럼 분모 값이 작아지면 BIS 비율 값은 올라간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비례관계로 생각했죠.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봤어? 안 봤지? 가서 대응하고 비례관계만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2번 선지 한번 볼게.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끊어봐. 얘들아 1번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바젤 1 협약이라는 걸 집중해야 된다.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끊어보세요. 그러면 2 협약이니까 4문단 이하만 볼 거야.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되는 가중치 대비 밑줄 끝차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동일한지 안 한지의 유무를 판단해야 돼. 그럼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찾아봐. 어디 있어? 네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또한이라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또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되는 거 보이지? 그러면 동일할까 다를 수 있을까? 다를 수 있겠네. 결국 무슨 점? 차이점 물어보는 거잖아. 바젤 2와 1이 다르니 물어보잖아.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이 보완됐다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끊어보세요. 더 예민하게 봐라.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 밑줄 끝에 이건 좀 어려워.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판단은 이거다. 밑줄 끝에 항상 높아진다. 얘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항상이라는 전범위는 의심하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요거 약간 설명하면 여기서 표준에서 바젤 2 협약이 기준이니까 회사채는 국채는 0에서 150이었고 회사는 20에서 150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그냥 보세요. 원래 금액이 이걸 계속 써야 되겠다. 1000억이었다면 1000억인데 국채의 비중을 우리가 한 50% 정도로 했어. 그러면 국채는 얼마의 가치로 평가되냐면 500억의 가치로 평가될 거잖아. 근데 회사채가 만약에 20%라면 회사채는 얼마야? 200억으로 평가되겠지. 그럼 국채를 다 매각하면 실질적으로는 1000억이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위험가중치를 반영한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 1000억을 다시 회사채로 전환하면 20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항상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럼 3번은 항상 높아진다는 틀렸지. 낮아질 때도 많잖아.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3번 선지가 어려우면 항상 높아진다의 항상은 거기다 의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전범위는 적절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의심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럼 일단 4번을 한번 볼게.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끊어보자. 3번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선지라서 시장 위험의 경우와 밑줄 끝자 마찬가지로 요걸 판단해야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까지 꺽쇠를 열고 닫아보자. 이런 신용위험의 방식이 있니? 그럼 바젤 2 갔더니 내부 모형이 이런 방식인 거 맞지? 그리고 시장 위험은 어디서 나와요? 시장 위험은 바젤 1에 나오지 얘들아. 바젤 1의 세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거기서 차이점 하나 더 가져가서 수용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인 거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얘도 정답률이 40% 정도밖에 안 돼.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일단 오케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끌고 가보자. 이건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오를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대. 갑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 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게 중요해. 밑줄 긋자. 바젤 2. 그 다음에 그 아래 밑줄에 있는 거 회사채 반영된 위험 가중치 50 밑줄 긋자. 그리고 이제 BIS 비율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BIS 비율에 우리가 여기 표 봤더니 자기 자본 그대로 다 써있지. 아까 가서 뭐라 그랬어? 얘들아, 자기 자본은 세 가지의 뭐다? 합이다. 그럼 세 개 다 더하면 되지. 그럼 뭐랑 뭐야? 50억 더하기 얼마? 얘들아, 기본 자본 50억, 보완 자본 20억 더하기 얼마? 40억.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IS 비율 하나 정도는 구해주고 밑에 위험 가중치를 반영했다고 그랬지. 그럼 위험 가중치를 반영한 것들의 뭐다 얘들아? 합이라 그랬지. 그럼 이것도 그대로 더해주는 거야. 그 조건 그대로 300억 더하기 300억 더하기 400억 이렇게 그대로 다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천억분의 110억이 돼가지고 얼마? 11%가 되겠네. 그쵸? 그럼 11%라는 거 잡고 끌고 들어갈게. 문제 못 풀어도 된다. 이해만 해라. 1번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끊어보세요. 11%잖아.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거 몇 프로? 8%지. 상회 올라가겠군. 수요. 2번 갑은행이 보유주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끊어봐. 거기까진 조건이니까 무조건 수용해야 돼. 그러면 높았겠군. 밑줄 긋자. 그리고 절 보세요. 여기 300억은 50%가 반영됐다고 가정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100%일 때는 얼마여야 돼? 2배니까? 600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600억이 원래 원금인데 위험 가중치가 반영되기 전에 원금인데 이 600억에 20%를 해주면 120억이잖아. 그럼 똑같아 얘들아. 120억이면 분모가 커져 작아져. 얘들아 120억 300억 대신에 120억이라며 분모가 작아지잖아. 그럼 BIS 비율이 어떻게 돼? 높아져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수용 똑같잖아. 결국 비례관계를 자꾸 물어보는 거라니까. 3번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보다 컸다면 끊어봐. 이건 가정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가정을 해주는 거야. 쌤 봐. 얘가 만약에 더 크대. 원금이. 그럼 600억보다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럼 저는 편하게 2배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1200억이야. 그러면 얘가 300억이 되려면 위험 가중치 얼마야 돼야 돼? 4분의 1이니까. 25%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4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더 낮은 거 맞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끌고 갈게. 이제 4번 바젤 1 협약을 기준으로 끊어봐. 바젤 1이잖아. 바젤 1로 갔더니 회사채는 획일적으로 몇 프로라 그랬어? 100%라 그랬지. 그럼 600억 그대로 가져가는 거 맞잖아.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만 보는 거야. 5번 갑은행이 위험 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끊어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분모의 변화 없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끊어보세요. 바젤 3 협약에서 밑줄 자 보완된 기준 충족. 바젤 3에서 보완되는 게 뭔데? 뭐를 보완하기로 했어? 기본 자본을 보완하기로 했지. 근데 여기서 기본 자본은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완한 건 얘를 30억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1000분의 50억이니까 5% 아니야? 그럼 이거는 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얘를 늘렸어야 되지. 거기다 쓰자. 무관한 조건. 무관한 조건을 가지고 온 거잖아. 무관한 조건을 가지고 왔으니까 충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네, 맞아요. 어려워요. 그럼 대가리가 깨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근데 이해가 일단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들 훨씬 더 나을 거니까 오늘 좀 노력을 해라. 그래서 오늘 고생했고
여기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질답해 드릴게요. 5분만 딱 쉬고 학부모의고사 보시죠.